네, 두 달 동안 우리 시장 참 힘들었는데 그동안 오히려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 리오프닝도 상당히 잘 갔는데 항공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리오프닝 기대감이 대단합니다. 오늘은 뭐 화장품도 잘 가고요, 뭐 해운 쪽도 잘 가는데 항공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항공업 최근 업황은 좀 어떤가요? 네, 그 항공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엔데믹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요즘 그래도 항공 주가가 나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심리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전환 정책,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제 종식하고 새로운 이제 그 엔데믹 상황으로 가자는 그러한 기조가 반영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회복세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전망일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얘기가 있는 게 이러한 분위기가 실제로 작년 한 가을쯤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미크론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속된 말로 설레발 떨다가 또 이상한 또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방심은 금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좀 소폭의 상승에 그치는 이유가 사실 유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가가 지금 뭐 100불 넘게 갈 것이다, 뭐 150불도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좀 이러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항공산업계에서는 유가는 이제 고정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유가가 상승되면은 그만큼 또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로 이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 1달러씩 오를 때 대략 한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한 360억 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조 8천억 원 정도 연료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항공유 해지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손실과 또 수익성 확보를 많은 항공사들이 기울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뭐 항공유 오르면은 그거 다 승객들한테 전가시키잖아요, 일부분. 그렇죠. 반영을 뭐 시키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기업들의 재무제표상으로서 어쨌든 또 나오는 것은 또 이렇게 손실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승객 뭐라 그럴까요? 이 운항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공사들도 이제 생존의 법칙을 따라서 화물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 네. 덕분에 지금 실적도 그렇죠. 좋게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곧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화물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공 수혜의 어떤 그 전반적인 것이 이제 화물로 인한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항공 화물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꺾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달에 비해서. 그래서 정점을 찍은 것은 아니겠냐. 하지만은 어떤 공급망 대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그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이번 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텐데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아마 지난 9일인가요? 전원회의를 통해서 장시간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 말에 이미 공정위는 이제 티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맛배기로 보여줬는데 조건부 승인으로 갈 가닥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 전원회의에서 격론이 오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약간 들은 거로는 뭐 어느 정도 좀 대한항공 측에서는 좀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슬롯이라든지 운수권을 반납해야 하는 이제 구조적 조치,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제한 폭을 두고 그 다음에 공급량을 어느 정도
계속 확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2019년 기준으로 유지하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것들이 공정위가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아마 대한항공과 좀 이견이 오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급량도 좀 결정이 되는데 큰 틀에서 뭐 슬롯이라든지 운수권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을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정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대한항공이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를 여행을 한다면 과거에는 운항비가 70만 원이었어요. 대한항공 하나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몽골 항공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아시아나가 취항하고 LCC가 취항하면서 가격이 30만 원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합병을 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슬롯이나 면허권들을 반납을 할지 안 할지 관련돼서 우리 승객 입장에서 저 항공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큽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많은 승객들이 모르시는 것이 이제 국토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폭을 두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공정위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어느 정도 인상폭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인상폭일 때 조치를 할 것이냐 그것이 경론이 오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일부 노선 말고도 이제 다른 노선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보면은 그 외국계 항공사들이 실제로 오히려 더 가격이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LA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노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일단은 그 외국계 항공사들 특히 뭐 델타라든지 아메리칸 항공의 공급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만큼 많은 공급력으로 투하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편적인 하나라만 볼 수는 없고 여러 노선들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왜냐 그러면 이제 예계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실적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거나 풀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을 이게 승객분들한테 전가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저가 항공마저 이렇게 대형 항공사가 화물 수송으로 수익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3천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타겟책으로 지금 화물 운송, 그 다음에 중장거리 노선에 이제 투입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진작에 좀 코로나 초기 때 했었으면 좋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이 화물 운송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전문적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 대한항공 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화물 운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노하우가 있고 또 역량이 있는데 LCC는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약간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화물기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뒤늦게라도. 네. 그러니까 이 화물 운임이 상승하다 보니까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가던데 이제 여기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 기대감, 물량이 함께 증가되면서 그래도 올해는 긍정적인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LCC도 올해는 좀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겁니다. LCC가 화물 운송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거의 저도 생각하기에는 뭐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상 적합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 LCC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과당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사업 모델을 택한 건데 이것이 이제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한 3년여, 한 4년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당장 시작해도 이제 그 실적이 한 뭐 내년도쯤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 때 오르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화물뿐만이 아니라 장거리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LCC가 실제로 장거리 노선에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 LCC들의 어떤 체질 개선을 유도하게 된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금융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시중에 5대 대형은행과 이 보험사들이 또 저축은행들이 상당히 경쟁하는 대목이 서로 다르거든요. 항공사들도 대형 항공사와
또 이렇게 LCC 항공사들이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줘야지만 국내 산업도 육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LCC 항공에 대한 여행에 대한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LCC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정부에게 계속 로비를 했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많은 LCC들이 생겨났고 또 이명박 때부터 시작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LCC들을 좀 책임져야 될 좀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인허가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아픈 손가락들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LCC들이 잘 유지하고 산업에서 살아남게끔 어떠한 판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번에 공정위 결정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슬롯 또 새로운 운수권을 LCC에게 배분을 해주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러한 배려가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아나가 위기 있을 때 이 아시아나의 모든 내용들을 좀 LCC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실제로 뭐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LCC가 한 2개사가 되긴 하는데 네. 이제 향후 이제 재편해야 될 다음 숙제는 그겁니다. LCC계의 재편. 그래서 지금 에어서울하고 에어부산, 네. 그 다음에 또 대한항공 측의 진에어 이거를 어떻게 이제 3사를 통합을 할 것이냐. 그래서 뭐 혹자는 진에어로 다 통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또 지역 또 거기에 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부산 지역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LCC 산업의 재편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스튜디오 안에서 기내식 냄새가 솔솔 나는데 항공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